사실 한강 문제하고 오늘 쓰레기 강의거든요. 쓰레기 강의인데 한강과 쓰레기 문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한강과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이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과 강, 그리고 서울의 쓰레기 문제와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는 쓰레기 문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환경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슈퍼마켓 진열대와 똑같은 그림을 옷을 입고 이제 진열대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게 리우 블린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슈퍼마켓 2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품을 현대 예술에서 위장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 예술의 한 분야인데, 이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대 소비에 녹아 들어가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풍자하기 위한 그런 작품들이 되겠고요. 이 작품을 제일 처음 소개시켜 드린 것은 결국 현대 산업 사회에서의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선진국에서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양은 이 사양고래가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양과 맞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외부에 있는 많은 에너지들을 끌어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외부 에너지와 자원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을 발명해라. 그러면 고객들이 더 많이 사러 올 것이다. 이게 질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입 사원이었을 때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더니만 질레트의 상사가 갓 입사한 질레트라고 하는 사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질레트가 영감을 받아서 바로 사표를 내고 자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이 뭘까요? 예, 바로 질레트 면도기가 되겠습니다. 일회용 면도기의 탄생이 바로 여기에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쓰고 버리는 다라고 하는 행위는 생산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함으로써 경제는 잘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환경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불필요한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오늘날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경제 시스템, 산업 시스템의 본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도된 진보화라고 하는 경영학에서의 아주 고전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실증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GM이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가 1930년대에 당시 미국에서 자동차 시장의 1위였던 포드를 제쳤던 경영 전략이에요. 이 뭐냐면은 똑같은 성능의 자동차인데 디자인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성능인데 새로운 디자인이 오게 되면 소비자들이 자기 차를 몰다 실증이 나는 거예요. 저게 더 예뻐 보이니까 저걸 사고 싶다. 그래서 멀쩡한 자동차를 버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사게 만드는 전략인 것이죠. 이게 바로 생산자들이 자기의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들이 또한 현대의 경제 시스템, 산업 시스템의 또 다른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500년 동안 세계가 어떻게 변했냐면 인구가 10배 증가를 했어요. 그동안에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100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이 쓰는 에너지 양은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쓰는 에너지 양의 10배 이상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특히 1950년대 이후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자원의 소비량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곡선을 로켓 발사형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온실가스,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현대 문명을 일구면서 환경 문제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1950년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환경에 끼치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우리의 그 소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모습들이죠. 캘리포니아 유전지대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캐나다의 샌드오일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 화력발전소의 모습들이고, 인도네시아의 벌목으로 파헤쳐진 산림들의 모습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벌목을 가장 많이 하는, 크게 하는 회사가 코린도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코린도 그룹의 회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동아마루 아시죠? 이렇게 동아마루의 그 오너의 장남이신데, 예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치 자금 문제로 해서 정권에 찍혀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맨손으로 일군 그룹이 코린도 그룹인데, 한국에서 하던 가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이제 벌목을 하는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 크게 성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몇 번째 가는 대기업들 읽었는데, 얼마 전에 그린피스에서 열대 밀림을 망치는 주범 중에 한 개 업체로 코린도 그룹이 찍혔죠. 동남아시아의 염색 단지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패스트 패션이라고 많이 유행을 하죠.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빨리 입고 빨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싼 옷을 빨리 입고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옷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이고, 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섬유의 염색을 다 어디서 하냐면 동남아시아 염색 단지에서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염색 단지를 보게 되면은 염색을 하고 난 폐수가 이게 강으로 막 무단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염색 단지의 강물의 색깔을 보게 되면은 그에 유행하는 옷의 색깔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녹조강, 4대강 녹조의 모습들이 되겠고, 미세먼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의 지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생태 발자국 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 양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시킨 지표가 되는데요. 이 생태 발자국 지표에서 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지구 하나를 의미합니다. 1960년대는 생태 발자국 지표가 0.8이었어요. 근데 2010년에서 1.5로 올라갑니다. 2030년이 되기는 2가 될 거고, 2050년이 될 거면 5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0년 기준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구 하나 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구가 하나 반이 더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소비력과 인간의 파괴력이 생태계의 회복력 을 초과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생태 발자국 지표가 1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소비를 할 수가 있지만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고갈 상태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지표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생태 발자국 지표를 빨리 1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우리의 인간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하는 이게 책 제목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환경도서의 제목인데, 고릴라는 왜 핸드폰을 미워하냐라고 했을 때 핸드폰에는 탄탈이라고 하는 희귀 금속이 사용이 됩니다. 절연 기능을 해요. 반드시 휴대폰에는 없어서는 안 될 희귀 금속이 되는데요. 이 탄탈이 어디서 나오냐면 콜탄이라고 하는 광물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콜탄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콩고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탄탈 소비량이 증가할 거고, 콜탄 강산을 많이 개발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콩고의 밀림을 밀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대폰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콩고 밀림에서의 고릴라의 서식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소비의 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의 소비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날 나의 소비 행위가 지구 건너편의 고릴라 서식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인과 동시에 지구적인 문제인 것이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와 더불어 전 지구적 환경의 문제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몰디브가 되겠고요.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폭염이 온다든지 겨울에 한설이 몰아닥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한번 내뿜게 되면은 대기 중에 나간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는데, 혹은 지구에 흡수되는데 100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기후변화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뿌려놓은
온실가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뿌려놓은 온실가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저감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미 우리가 뿌려놓은 것들로 인한 기후변화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후변화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은 것과 동시에 이미 닥쳐올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름에 폭염이 오고 겨울에 한파가 몰아쳤을 때 누가 먼저 피해를 보겠어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노인, 어린애들이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부자에 비해서 약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가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기후변화를 훨씬 더 많이 야기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고,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막을 거냐,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와 동시에 이런 사회적 불평등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의 모순들이 더 격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회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켜 줄 거냐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문제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비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 물질, 유해 물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 버렸던 것들은 자연에서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버렸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작을 가한 물질들을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화학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서 독성들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질들의 독성이 강해졌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폐기물의 독성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했던 분이 이제 레이첼 카슨 여사가 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레이첼 카슨 여사가 1958년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4년 동안 책을 썼어요. 그래서 1962년에 이 책을 발간했고요.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레이첼 카슨 여사가 이제 유방암에 진단을 받고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 투병을 하면서 암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에 경고하는 책을 쓰셨고, 62년에 이 책을 쓰시고 나서 4년 뒤에 66년에 이제 유방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시는데요. 레이첼 카슨 여사가 이 책을 통해서 경고하는 결국 화학 살충제의 남용을 경고한 건데, 그러면 레이첼 카슨 여사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1958년 이 시점에서 왜 이런 화학 살충제의 남용이 문제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짚어보게 되면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과 주축국들이 경쟁적으로 뭘 연구했냐면 독가스 연구를 했어요. 독가스라고 하는 게 뭐죠? 얼마만큼 적군을, 사람을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 이걸 개발하는 게 독가스잖아요. 그래서 이 독가스가 얼마만큼 사람에게 살상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는 지표로 어떤 게 이용이 되냐면 곤충이 이용됐어요. 그 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는 전혀 안 듣는데 곤충만 죽이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독가스 연구에서는 실패작이죠. 근데 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일 독가스 연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실패했던 연구에 눈을 돌린 거죠. 사람은 안 죽이고 곤충만 죽이는 거? 생각해보니까 유용하겠다. 그러면서 화학 살충제라고 하는 걸로 그 물질들이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화학 살충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 농민들이 화학 살충제를 안 쓸 거예요. 그래서 화학 살충제 회사들이 미국 정부를 꼬십니다. 지금 살충제, 해충들 때문에 농업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미국 농업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해충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를 꼬셔가지고, 미국 정부의 해충에 대한 대응이 예전에는 선택적인 관리에서 해충 박멸로 갑니다. 그래서 해충 박멸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냥 비행기로 미국 전역의 들판에 살충제를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정책으로 가는 거죠. 누구 돈으로? 정부 예산으로.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살고 있거나 뭐 농토가 아니거나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비행기로 살충제를 어마어마하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DDT를 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야생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죽기 시작해 버리는 거죠. 58년에 그래서 레이첼 카슨 여사가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레이첼 카슨 여사가 원래 화학자가 아닙니다. 해양 생태계학자예요. 바다의 생물을 연구하고 바다의 생물들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58년에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그 친구가 우리 동네에 계속 몇 년 전부터 살충제를 뿌렸는데 살충제 뿌리고 나서 야 새가 안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살충제 문제를 경과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4년 뒤에 이 책을 쓰는데요.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미국 전역이 뒤집어집니다. 레이첼 카슨 여사의 한 사람을 두고 인격 살인 정도의 엄청난 비난이 가해집니다. 왜? 이 살충제 산업들이 자기의 기득권들이 위협받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1960년대, 62년도에 당시 돈으로 1,500만 달러예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시 기준으로 1,500만 달러를 과학자들에게 풉니다. 레이첼 카슨 부정하는 연구 결과를 갖고 와. 그다음에 언론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레이첼 카슨 여사 저 침묵의 봄에 얘기를 한 줄이라도 언론에 실으면 니들 광고비 다 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신공격이 들어가는데 당시로서는 인신공격 받기 딱 좋았죠. 첫 번째 여자예요. 두 번째 화학자가 아니에요. 생태학자예요. 세 번째 박사학위가 없어요. 네 번째 결혼을 안 했어요. 석사 학위도 없고 화학도 전공하지 않은 노처녀 히스테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요, 이분이. 왜? 대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걸 얘기해 준 거거든. 농약을 막 뿌렸는데 애도 아프고 동물도 이상하게 사라지고 이상한데 아무도 얘기해주고 아무도 문제 없다고만 얘기하는데 레이첼 카슨은 저 농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첼 카슨 자가 새롭게 연구한 건 하나도 없어.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했던 논문들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대중들이 알기 쉽게 그냥 해설을 해준 거예요. 그게 대중들이 열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레이첼 카슨 여사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살충제 사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 그것이 뿌린 씨앗이 결국 가다가 1970년대 EPA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살충제에 대한 관리 권한이 농무부에서 EPA로 오게 되고 이때 감명받았던 대학생과 의원들이 만들어서 70년에 만든 게 뭐예요? 제1회 지구의 날 행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 어린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고엽제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밀림을 없애기 위해 뿌린 제초제가 되겠고요. 이 고엽제의 원료가 바로 다이옥신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옥신의 피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고엽제 피해 어린이 사건이 되겠고요. 예전에 우크라이나의 대선 후보였는데 다이옥신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마셨어요. 다이옥신 테러를 당한 이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옥신 피해,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이제 제초제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다이옥신으로 이게 만든 농약 같은 건 없어졌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이옥신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가 어디냐면 쓰레기죠, 그죠?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은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은 다이옥신이 이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라고 하면서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이옥신의 위험성, 다이옥신의 피해를 얘기할 때 메뚜기 효과를 얘기를 해요. 왜 메뚜기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메뚜기하고 어린애의 공통점이 뭐죠? 예?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뚜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다이옥신이 한번 배출되면은 이게 어디로 튀어가지고 누구한테 피해를 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단 다이옥신이 굉장히 독합니다. 독성이 강해요. 비소의 2만 배 독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번 배출되면은 수백 년 동안 분해가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벼운 것들이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환경에 배출돼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떠돌아다니면서 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서 축적이 되겠죠. 자, 물고기가 다이옥신 오염되면 물고기가 어디로 어느 바다로 헤엄쳐가지고 저 북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물, 식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오염돼서 올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무서운 이유 자체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DDT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해서 이런 특성을 굉장히 유독하면서 분해가 되지 않는 이런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팝스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뚜기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은 일국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스톡홀름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팔 참사 얘기인데요. 단일 환경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이 뭘까요? 이 체르노빌 사건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단일 환경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은 보팔 참사입니다. 유니온 카바이드사라고 하는 다국적 화학회사가 보팔 지역에 화학회사를 지어요. 화학회사를 짓는데 1984년에 이 화학공장에서 밤에 화학물질이 유출이 돼요. 새벽에. 근데 그 주변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판자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화학물질이 유출되는데 경보가 안 울렸어요. 그래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화학가스에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잠재적으로 5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인도 책임자가 바로 미국으로 튀어버려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기죠. 죽은 사람한테 $800의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도 사람 목숨값으로는 $800도 많지 않냐 있다고 이제 망언을 하고 미국으로 쫓겨버려요. 그러면서 단일 환경 사건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했으면서 책임자가 처벌받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환경 부정의 사건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물질을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재난을 불러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보팔 참사가 되겠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시급을 했죠. 구미 불산 사건. 그러니까 보팔 참사의 기억이 있고 구미 불산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됐어요.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고, 보팔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화학 물질에 노출된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진이 되게 대표적인 수원 중독 사건이죠. 미나마타가 어디냐면 일본 규슈 섬이라고 제일 남단에 있는 섬에 구마모토 현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신일본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비료 공장이 있었고, 이 비료 공장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면서 수온이 들어가 있는 촉매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들어가 있는 폐수가 발생을 했고, 이 폐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바다에 살고 있는 어패류들이 수온에 중독됐고, 이 어패류를 섭취한 어민들이 수온에 중독되었던 그런 사건들인데요. 첫 환자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그 전에 발생했는데 공식적인 환자는 1956년에 처음으로 발병이 됩니다. 그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자매가 그 원인 불명의 질병에 걸려서 실려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50명이 집단 발병이 돼요. 그러면서 시에 이상하게 주민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계질이 돌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구마모토 현에서 구마모토 대학에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구마모토 대학의 그 하라다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1959년에 수온 때문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1963년에 신일본 질소비료 공장에서 나온 수온 때문인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일본 질소비료 공장에서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우리 공장에서 폐수가 나갈 일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신일본 질소비료 공장에 손을 들어주죠. 왜?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한 게 언제냐면 1968년이에요. 1968년이 되었어야 공해병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1968년이 되었어야 시설 가동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1956년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1968년까지 시설이 계속
가동되면서 수온이 계속 유출된 것,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정부가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주민들이 이 끔찍한 그 사건들에 유출된 그런 사건들이 되겠고요.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애들이고, 특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상태로 있던 애들이 수온에 중독되면서 기형아로 태어나는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온협약이 만들어졌고요. 유해 폐기물의 매립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러브커넬 사건인데요. 러브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러브라고 하는 사람이 커넬 운하를 만들다가 실패를 하면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이 이제 러브커넬 사건인데요. 이 러브커넬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리오하고 온타리오 사이에 있는데, 이리오에서 온타리오로 강이 하나 흘러요. 그 강 이름이 나이아가라 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아가라 강이니까 당연히 나이아가라 강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그래서 폭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배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러브라고 하는 사람이 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우회해서 운하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요. 그 운하를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세계 공황이 오면서 프로젝트가 실패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파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운하를 파다가 흉물 덩어리로 남죠. 그러면 이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이름이 나이아가라 폭포시예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시에서 이 지역을 뭘로 쓰냐 하면 폐기물 매립장으로 써요. 그래서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거기다 덤핑을 합니다. 덤핑을 하는데, 당시 미국에서 1930년대에는 5대5 연안이 중공업지대였어요. 그래서 화학회사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쪽에 러브커넬 인근에 있는 화학회사 중에 하나가 자기 공장에서 화학 폐기물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걸 처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하를 파다가 요 지역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시에, 야, 니들이 생활 폐기물 매립하는 데 있지 않냐? 그거 우리한테 좀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시에서 그 땅을 그 회사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1942년부터 1952년까지 10년 동안 약 2만 톤에 달하는 유독 화학 폐기물을 매립합니다. 그 지역에 운하를 판지. 그리고 나서 거기다 싹 매립하고 나서 진흙으로 싹 덮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별일이 없을 텐데, 당시 이 지역의 중화학 공업지대니까 미국 전역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엄청 와요. 젊은 노동자들이 오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애들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학교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시의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증설해야 되는데, 학교를 증설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저 쓰레기 묻고 딱 덮었던 그 지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한테, 야, 니들이 쓰레기 묻고 덮었던 그거를 우리한테 학교 부지로 팔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사는 화학 폐기물 매립했는데 자기도 겁나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 지역 공헌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1달러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달러에 그 학교 부지를 파는데, 그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서에 17개 조항에 걸쳐서 여기 파묻었던 화학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절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 것 이라고 하는 17개 조항에 달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1달러에 팔아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아이고 싼값에 땅 잘 샀다라고 한 다음에 거기다 학교를 지어요. 학교를 짓는데 그냥 공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땅을 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흙으로 막아놨던 이것들이 다 깨져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있던 화학 폐기물도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검은 물이 나오는 웅덩이가 고여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거치면 괜찮은데 학교를 짓고 나니까 또 땅이 남네. 그래서 나이아가라 교육위원회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나머지 땅을 팝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거기 위에다 또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택지 개발이 일어나면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또 거기 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집값이 싸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이 지역에 알 수 없는 계질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젊은 여자들이 유산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태어난 아기들도 기형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는데, 당시 기형아 중에 한 명입니다. 온몸의 뼈가 이게 부러져도 붙지를 않는 연체동물처럼 되는 이런 기형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밑에 옛날에 폐기물 매립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지역의 언론 신문기자가 주민들한테 알려줘요. 니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옛날에 유독 폐기물을 묻었던 곳이야. 그러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직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당시 주민들을 이끌었던 분이 로이 깁스라고 하는 여사가 되겠습니다. 당시 애가 2명이 있었는데 애들이 다 병을 앓고 있었던
그러면서 자기 애들이 왜 아픈가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 빨리 이주시켜 달라,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나이아가라 폭포 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문제 없음. 싫으면 알아서 이사 가심. 이렇게 쏙 터지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마침 당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1978년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시작해서 주민들 이주를 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복구 조치를 취하게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법이 슈퍼펀드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학회사나 석유 회사들로부터 기금을 걷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쓸 수 있는 돈 기금을 마련하고, 예전에 이처럼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지역에 대해서 복구하는 작업들을 실시하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이 뭐냐?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유해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협약이에요. 그게 바젤 협약인데,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그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 희안해 라고 하는 배 이름이에요. 희안해호 사건이 되겠는데요. 여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죠?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장을 지어요. 운영을 하는데 소각장을 돌리니까 당연히 쓰레기를 태우고 난 소각재가 나오겠죠. 소각재는 되게 유해한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 옆에 있는 지자체의 매립장에 매립을 했는데, 자꾸 매립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가 야, 소각재가 되게 유해한 폐기물이니까 이제 우리 더 안 받을래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시는 소각재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이 계속 쌓아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12,000톤까지 쌓아두는데요. 12,000톤까지 쌓아두니까 이제 소각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머리를 쓴 게 이거 미국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희한해라고 하는 이 배를 소유한 선적 회사한테 계약을 체결합니다. 12,000톤의 소각재를 미국 밖으로 가서 처리할 것. 처리가 끝나야 돈을 주겠음,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적 회사가 이 배에 12,000톤의 소각재를 싣고 카리브해를 돌아다닙니다. 소각재를 받아줄 곳이 없나. 근데 의외로 못 사는 나라들도 다 싫다 그래요, 소각재는. 그래서 다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얘들이 꼼수를 쓴 게 이제 IT 아시죠? 흑인 노예들이 세웠던 그 IT에 가가지고 IT 상무부를 꼬십니다. 그래서 비료를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서 4,000톤의 소각재를 비료로 속여서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해안가에 그대로 이렇게 쌓아놓고 가요. 그러니까 그린피스가 IT 상무부에 다시 꼰질러요. 그거 미국에서 나온 유해한 폐기물 소각재야. 그러니까 상무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회사에 야, 당장 니들이 비료라고 속여서 내려놓은 거 당장 치워가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토끼가 없어요. 그래서 IT에서 해변가에 4,000톤은 계속 쌓여 있다가 1990년이 넘어섰어야 겨우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8,000톤이 남았죠. 그래서 8,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도 갔다가 네덜란드에도 갔는데 다 실패를 해요. 다 싫다 그래요. 그래서 떠돌다가 마지막에 결국 싱가포르까지 갑니다. 싱가포르까지 배가 들어왔는데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순간 딱 봤더니만 텅텅 비었어요. 8,000톤의 소각재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냥 버릴 데가 없으니까 대서양에다 그냥 다 뿌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자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유해 폐기물의 처리를 할 곳이 없어지니까 이게 자꾸 후진국으로 유해 폐기물을 수출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1988년에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이 바젤 협약을 이야기했던 미국은 바젤 협약에 가입을 안 해요. 동아시아에서도 바젤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가 한 곳이 있어요. 노스코리아예요. 그래서 유해 폐기물 불법 수출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굳건한 한미 동맹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바젤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2000년이 되게 되면은 전자 제품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자 폐기물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선진국에서 발생한 전자 폐기물의 80%가 어디로 왔냐면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와서 재활용을 했어요. 재활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한 거예요. 그린피스에서 실태 조사한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연탄재가 들어가 있어요. 연탄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보면 납땜이 되어 있던 인쇄 회로기판이 있죠. 그 납땜을 여기서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핀셋 잡고. 그럼 이 하얀 게 납이에요. 납땜을 이렇게 녹여서 납은 납대로 수거를 하고 여기에 있는 칩은 칩대로 볶아 하여튼 이렇게 재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알뜰하게 재활용을 해요. 하지만 이것을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유해물질에 통으로 노출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 금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금을 뽑아내는 과정은 똑같아요. 왕수라고 하는 굉장히 유해한 강산성 용액이 있습니다. 그 강산성 용액에 집어넣으면 금이 녹아져 나와요. 그 금이 녹아져 나오면 거기서 금을 추출하는 건데요. 컴퓨터 같은 데 뭐 CPU 같은 데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휴대폰에도 금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이 왕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금을 뽑아내는 건데 이 왕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독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굉장히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받는데 여기서는 그냥 강에다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전자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 폐기물은 제발 좀 후진국으로 보내지 말고 니들 나라에서 재활용해 라고 하는 도시광산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2002년도 상황인데 이게 2014년 상황이에요.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자, 2002년도에 중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기전자 폐기물 가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기전자 폐기물의 문제는 대표적인 환경 부정이 사건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국제적인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바다 쓰레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60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 20배 증가를 했어요. 플라스틱 사용량이 20배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20배 증가했다는 거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 아시죠? 안 썩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쓰레기 문제가 강과 연결되는 게 3단계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고 버린 오물들을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경로 중에 하나인데 소량이 들어오게 되면 유기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강에 살고 있는 애들의 먹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인구가 많아지고 어마어마한 똥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강이 썩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분해가 되는 물질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하지만 육상에서 사용했던 오물들, 쓰레기들 중에서 자연 상태가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이 쓰레기 형태로 강으로 유입되게 되면은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가 수백 년 동안 바다나 강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상태가 된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바다 쓰레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다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2014년 기준으로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 5마리당 쓰레기 하나가 떠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2050년이 되면은 쓰레기 하나당 물고기 1마리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태평양 연안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이는데 북태평양이 거대한 쓰레기섬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면적의 7배 면적의 쓰레기섬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게 뭘로 보여요? 해파리로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비닐이죠. 사람은 이걸 당연히 비닐로 보죠. 비닐로 보는데 바다에 살고 있는 애들은 이걸 해파리로 봐요. 그래서 먹인 줄 알고 먹어요. 2006년에 태국 해안에서 돌고래 1마리가 떠내려왔는데 위를 갈라봤더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2014년에 고래 1마리가 떠내려왔는데 배를 갈랐더니 비닐봉투가 100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들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플라스틱 조각들 같은 경우에 새들이 또 먹어요. 먹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새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바다 쓰레기로 이렇게 절단이 나겠구나 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풍선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풍선 날리기 같은 촌스러운 행사를 안 해요. 왜냐? 풍선 날릴 때 보기는 좋아도 그 하늘로 올라간 풍선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터져가지고 다 쓰레기로 떨어져요. 이래. 그러면 이 고무풍선으로 인해서 또 생물들이 엄청나게 또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선진국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를 다 금지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또 풍선 날리대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마이크로비드입니다. 그 치약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세제의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집어넣어요. 그 마이크로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연히 하수구로 가게 되면은 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이제 바다로 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비더 사용 자체를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2016년 작년에 식약청에서 마이크로비더 사용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마이크로비더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둥둥 떠다니게 되면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피해를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플라스틱이 바다에 또 돌아다니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깨져요. 깨지면서 아주 미세 플라스틱이 돼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생체 조직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플랑크톤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여기 형광 물질을 뿌린 겁니다. 근데 이게 플랑크톤 안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게 바다의 1차 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 먹이 사슬을 따라서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계속 생체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생체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실험을 했는데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어린 치어들이 플라스틱 알갱이를 먹잖아요. 그럼 얘들이 정크푸드를 인식하는데 이거를 플라스틱 알갱이만 먹는데 다른 건 안 먹는데 이게 맛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 얘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오면 얼른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한판 붙잡고 이제 막 겁없이 대드는 급대가리 상실한 물고기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야, 내 이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쇼크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다 쓰레기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예요. 일단 바다에 떠돌고 있는 쓰레기 어떻게 건져낼까? 두 번째, 육상에서 관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세 번째,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플라스틱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나눠주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 버렸죠. 그 생분해성 비닐봉투가 아닌 석유로 만든 일회용 비닐봉투는 마켓에서 아예 취급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켜 버렸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일회용 비닐봉투가 바다로 들어가서 해양 생물한테 엄청 피해를 준다, 이런 명분으로 그냥 갖다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 바다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 문제를 쭉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환경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이 자체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개의 극단인데 하나는 트럼프처럼 기후변화 사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입장은 뭐냐면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빨리 해결해야 돼. 근데 정치인들한테 맡겨뒀더니 정치인들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환경 문제가 왜? 사람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사람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좀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킹스맨의 리치몬드 발렌타인 같은 입장이 나오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진국이 왜 3세계를 지원하냐? 3세계는 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굶어서 죽거나 전염병으로 좀 죽는 게 낫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진짜예요. 이게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조절해야 되는데 인구수 통제가 안 되는 데가 저 3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인간들이 뭐 다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하는 거지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미래 세대와 현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발전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 이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하는데요. 쓰레기라고 하는 말은 쓰르기라고 하는 옛날 말에서 나왔어요. 쓰르기라고 하는 것은 쓸다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라고 하는 말은 못 쓰게 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청소행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못 쓰는 것, 더러운 것,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전통적인 쓰레기 문제는 위생 문제예요. 전통적으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분뇨라든지 이런 모든 오물들을 통칭해서 다 이제 쓰레기 문제로 봤고요. 옛날에 도시들은 쓰레기를 치워주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중세 시대의 도시들은 쓰레기 오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했냐면 도시에서 그냥 오물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물들을 치워주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밤새 이제 요강 쓰고 요강에 담겨 있는 똥오줌 아침 되면 그냥 뿌린 거잖아요, 그죠? 조심하세요 해서 맞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똥오줌과 같이 살았어요.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급나게 더러운 거죠. 급나게 더러우니까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도 좀 깨끗해지자 라고 해서 도시에서 위생혁명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데, 그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시기에 서구 도시에서도 위생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도시의 오물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오물이 발생하면 이것들을 빨리 치워가지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대적인 오물 관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관리 그러면 쓰레기 관리의 기본은 여전히 위생 문제예요. 우리가 자원 절약, 재활용, 자원순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짝 헷갈리는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쓰레기 문제의 기본은 위생이에요. 재활용은 어떤 의미에서 재활용을 해야 되냐면, 쓰레기 문제로 인한 위생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과 위생 문제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쓰레기 문제의 시작과 본질은 위생 관리에서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한국에서 그 생활 쓰레기 중에서 이 위생 문제가 제일 해결이 안 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아서 하수구로 버리자라고 하는 디스포자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전기로 말려서 좀 버리자라고 하는 건조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별별 지금 대응책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문제 방법들이 다 문제점들을 또 갖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이 음식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법적으로 공식화된 게 2005년 1월 1일부터예요. 근데 10년이 지금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게 분야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이고요. 이거는 2008년에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세계 3대 미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폴리가 매립장이 종료가 됐는데 대체 매립장을 못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쌓이게 되는 쓰레기 대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특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혹은 시설을 넘어서는 과도한 폐기물이 발생될 때 어떤 도시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되겠고, 2014년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즘 업사이클링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리사이클링 합친 용어예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물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운사이클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재활용을 하고 나서도 물질의 가치가 원래 물질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재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사이클링이 되겠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건 뭐냐면, 원래의 용도보다 새로운 용도로 디자인을 가미해서 만들므로 인해서 가치를 높이자,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에코이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업사이클링 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 캔 뚜껑으로 만든 핸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의 쓰레기 관리의 역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쓰레기 관리의 역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난지도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겸재정선이 그렸던 금성평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난지도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꽃이 우거져 있는 이런 예쁜 섬이 난지도였는데, 이게 어떻게 쓰레기 섬으로 바뀌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자, 난지도 문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조선시대에서는 우리가 오물을 어떻게 관리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유럽의 도시에서는 오물 때문에 겁나게 더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기에 조선의 한양은 어땠을까? 우리 서울의 옛날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경국대전이나 대명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오물과 관련된 조항은 딱 요것만 있어요. 도로에 오물을 함부로 버리면은 곤장친다. 요 한 구절만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조선시대 때 한양을 관리를 했던 서울시청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한성부죠, 그죠? 한성부에 보게 되면은 오물을 담당하는 직책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오물을 치워주는 도시 행정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한양은 그냥 가정에서 재나 화장실에서의 오물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퇴비로 만들어 가지고 비료로 쓰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한양은 경작 금지예요. 한양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양 안에서는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한양은 밤이 되면 성문이 닫혀요. 그러면 낮에 사람들이 번화가인 상태에서 똥달구지를 끌고 성문으로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양 안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밖에서 가져가서 비료로 만드는 이런 생태순환적인 시스템 자체가 조선시대의 한양에서는 돌아가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정황적인 증거가 상황 증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추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냥 한양 내에서 그냥 알아서 같이 살았을 거다. 그리고 한양 내에서 넘치고 넘쳤던 쓰레기 오물들을 받아주는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아마 개천이었을 거다. 그 개천이 어디예요? 청계천이죠. 그런데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양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전기에 만약에 인구 10만 정도를 생각해서 지었다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자꾸 인구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인구 20만의 도시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오물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도 한양은 서서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와 오물의 양이 증가를 하면서 청계천의 수위가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조선 영조가 되게 되면은 청계천에서의 대규모 청계천 준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내요. 청계천에 파냈는데, 그 파낸 준설토가 얼마만큼 많은지 하나의 거대한 산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청계천 옆에 당시 동대문 근처에 그 흙을 쌓아놔요. 그 쌓았던 게 마치 산처럼 쌓였다라고 해서 그걸 가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산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조산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산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1914년에 일제가 지명을 한자로 다 바꾸면서 그 지역을 방산이라고 바꿉니다. 왜 방산이 되냐면은 산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사람들이 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꽃 향기가 난다라고 해서 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시장에 있는 방산동이 바로 청계천 준설토가 쌓여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선시대 되면 이제 어쨌든 한양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한양으로 몰려 들어와요. 그 한양으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 들어오면은 지금처럼 공장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올라오면 뭐가 됐겠어요?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지의 포화 상태가 됩니다. 거지의 전통적인 주거지가 어디예요? 다리 밑이잖아요. 그래서 다리 밑이 인구 밀도가 너무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다리 밑에 거지들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올라온 거지들이 땅으로 올라오는데, 땅으로 올라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산에다가 토구를 팝니다. 그래서 땅거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네, 땅거지의 유래가 이렇게 되겠고요. 거지들이 많으면 치안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영조가 한양의 치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거지들한테 먹고 살 거리를 줘요. 한양 밖으로 가서 뱀을 잡아서 한양에 팔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거지들한테 줘요.
그래서 땅끄지들이 뱀을 잡아서 팔았다고 해서 땅꾼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지를 예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 양아치라고 했죠. 양아치를 거지, 원래 양아치의 유래가 거지예요. 그리고 거지들이 넉마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넉마주의 하는 사람을 또 양아치라고 했어요. 그럼 양아치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 고려시대 때 스님들이 시주를 하러 다닐 때 탁발을 하러 때 종을 쳤어요. 종을 딸랑딸랑 울리면 스님들이 탁발을 하고 왔구나 해서 이제 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게 종을 울리는 걸 동령이라고 해서 동령, 종을 울린다라고 해서.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불교가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지 않고 남의 밥을 빌어먹는 행위를 동령질이라고 해버려요. 그게 동양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동양질을 하는 사람을 동양아치가 되는 거고요. 동자가 떨어지면서 양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아치의 유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오물의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1896년도에 독립신문을 보게 되면은 이 지하수가 똥오줌으로 다 오염돼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요. 어쨌든 근대적인 오물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식된 그런 시스템이고요. 일본이 그 오물관리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게 된 계기는, 최초의 계기는 그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귀중한 병력 차원들이 저 더러운 곳에 가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서 일본군이 주둔하는 지역, 그리고 일본인의 집단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조선 전역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이게 최초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게 1936년에 조선 오물 소재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똥오줌은 누군가 치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조선 오물 소재령이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하냐면 1961년 오물청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국의 오물 관리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조선 오물 소재령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진정한 대한 독립은 1961년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물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한양의 조선에서 경성에서 만들어진 오물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비료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산업이 발생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쓰레기 매립을 해야 될 곳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 곳곳에 매립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압구정동, 청담동, 예전에 다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한강 이북에 발생했던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전국 서울시 외곽 곳곳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매립장이 있었는데, 점점 서울의 규모가 커지고 강남이 개발되고 하면서 이 매립장이 더 포화 상태가 되고, 이런 매립장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서울 전역에 있는 매립장을 다 폐쇄시키고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게 바로 난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이제 난지도가 처음으로 매립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난지도라고 하는 게요, 원래 뜻이 난초와 영지가 있는 섬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난지도가 쓰레기장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 여름에 휴가를 가는 그런 곳이 이제 난지도였고요. 반면에 난지도에 서게 되면, 남쪽으로 보게 되면 대각선을 가로질러 보이는 게 여의도잖아요. 여의도는 모래밭이 굉장히 쓸모없는 섬이었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는 너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 양말산이었어요. 양말산이었고 높은 지대였는데, 여름에 장마가 지게 되면 여의도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기고 양말산이 있는 지역만 이렇게 솟아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 너섬 나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섬이라 그랬어요. 너섬. 그리고 너섬을 한자로 옮긴 게 여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모래밭이었고, 그 국회의사당이 있었던 그런 양말산이라고 하는 곳은 왜 양말산이냐 하면 양과 말을 키우는 그 목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궁녀들이 죽으면 나오는 묻히는
공동묘지가 지금 국회의사당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가 안 풀리는 것은 궁녀들이 한이 서렸기 때문에 빨리 이게 한을 풀어줘야 정치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괴담이 여의도에 떠돌고 있죠. 자, 북쪽에 아름다운 난지도가 있고 남쪽에는 굉장히 쓸모없는 모래밭 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팔자가 하루 만에 한꺼번에 확 뒤바뀌게 되죠. 산업화의 오물들을 처리하는 장소가 난지도가 되는 것이고 산업화의 그 결실인 과실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여의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에 위치한 섬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78년부터 이 난지도가 그 서울시 전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곳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난지도가 시작될 때는 위생 매립을 표방하고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비위생 매립이었어요. 위생 매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쓰레기를 묻게 되면은 당연히 침출수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침출수가 강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니까 당연히 매립장, 위생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생기면 지하수로 못 내려가도록 다 차단막을 쳐요. 차단막을 치고 침출수가 발생하면은 이게 물이 고이면 여기 펌프로 빨아 올려가지고 폐수 처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춰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리게 되면 매립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매립가스를 다 뽑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을 갖춘 매립장을 위생 매립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지도는 위생 매립지를 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 매립지가 갖춰야 될 요소들을 전혀 안 갖췄어요. 그러니까 난지도에 쓰레기를 묻게 되면은 난지도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다 어디로 갔냐면 그냥 한강으로 줄줄이 다 흘러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난지도 당시 매립지에 대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산업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싸게 처리해 준다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지어주고 이제 하게 되면 거기다 파이프 뚫어가지고 뭐 폐유라든지 폐유기용제 같은 유독 폐기물도 그냥 파이프로 땅에 다 부어버리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난지도가 한강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오염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지만 70년대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진일보한 쓰레기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지도가 매립을 시작할 때 서울은 23개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지도가 2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강남구, 강북구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쓰레기 차는 그 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 구역으로 들어가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난지도 주변에서는 이게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사는 넝마주의들이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었고 전성기에서는 약 5,000명 정도의 넝마들이 난지도 주변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3개 구역으로 나눠서 23개 구가 들어오면은 쓰레기를 부으면 차가 쓰레기를 붓자마자 들어가서 쓰레기를 주우면은 굉장히 편하게 주울 수가 있죠. 그렇죠? 비싼 거, 좋은 거, 그리고 편하게 주울 수 있는 거. 나중에 가면은 막 쓰레기를 다 해지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난지도의 넝마주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권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쓰레기 차가 들어와서 쓰레기를 붓자마자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벌이라 그랬어요. 앞뒤 할 때 앞벌이. 그리고 앞벌이가 쓰레기를 다 줍고 나가면은 이제 그냥 들어와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을 뒷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벌이는 권리금이 있었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쓰레기를 주우려면은 그 권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리금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었고 23개 구 중에서 쓰레기가 제일 좋은 곳이 강남구였기 때문에 강남구 앞벌이의 권리금이 제일 셌고 좀 못 사는 지역에 그쪽에 앞벌이들의 권리금은 좀 약하고 그런 식으로 쓰레기 넝마주의들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당시 난지도 쪽에서 넝마주의들의 얘기를 다룬 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난지도라고 하는 소설책이 하나가 있고 정연희 씨가 쓴 소설책이고요. 그다음에 유재순 선생님이 쓴 난지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르포집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읽어보게 되면 당시에 난지도에서의 능마주의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알고 있고, 특히 난지도 사람들의 경우에 유재순 선생이 그 1년 동안 이 러프 쓰려고 난지도가 살았어요. 살면서 그 속 얘기들을 다 했고, 이분이 유명하신 게 그거죠. 전요고하고 싸우신 분 이분이에요. 일본은 없다. 전요국이 일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의 책을 표절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유재순 선생이 쓴 글을 전요국이 일본 특파원하면서 뺏겨서 책 낸 게 그거다라고 해서 그 싸움 붙은 게 이제 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설 난지도에 나오는 난지도와 관련돼서 묘사된 글이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쓰레기 매립장은 40m만 쌓아요. 원래 5m 높이로 해서 8단으로 쓰레기를 쌓아요. 그러면 80m 높이가 되겠죠. 이게 쓰레기 매립의 정석이에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 가시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도 이렇게 40m 높이로 쌓아요. 그러면서 종료를 시켜요. 근데 난지도 같은 경우에 100m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왜 100m까지 올라오냐면 난지도도 40m만 쌓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난지도의 대체 매립장으로 당시 김포 매립장이죠, 그죠? 김포 지역의 매립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갯벌을 메운 땅을 택지 개발하려고 갯벌을 메운 땅을 매립지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그냥 그 매립지로 그냥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근데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립지 그 개장이 몇 년 동안 지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난지도에서 계속 쓰레기를 매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100m 높이까지 매립지가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난지도 안정화 공사를 했거든요. 그 난지도가 비위생 매립지였다고 했잖아요. 그 안정화를 하려면 난지도 안에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침출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난지도를 지을 때 밑에 침출수를 막을 수 있는 이 층을 안 깔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난지도로 돌아가면서 벽을 쌓았습니다. 어디까지? 지하 안방까지 뚫어가지고 벽을 쌓아서 벽을 다 둘러싸 버렸어요. 그러면서 침출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로 모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펌프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침출수가 더 이상 한강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후 비용이 들어간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깔았으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매립지를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이제 돈 아끼려고 그렇게 매립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매립지를 뒤수습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쓰레기를 땅속에 묻게 되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현기성 상태가 돼요. 현기성, 그러니까 혐자가 혐오하다 할 때 혐자고 기자가 공기예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그러면 공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신문지라든지 그런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기성 물질들을 먹어요. 먹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과 CO2가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메리가스입니다. 메탄이 도시가스잖아요. 그래서 불만 붙이면 불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난지도, 원래는 위생 매립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메탄가스가 생성이 되면 이 메탄가스를 뽑아서 처리하는 메리가스 포집 시설들이 원래 설치하게 되는데, 난지도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지도 지하에서는 메탄이 부글부글 솟아 올라오는 가스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 발화가 탁 일어나게 되면은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메탄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소방차가 와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화재 진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난지도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최장 60일까지 불이 계속 붙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이 메탄을 포집해서 처리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바로 쏘아 올리잖아요. 매립가스가 대기 중으로 바로 나가게 되면은 엄청난 온실가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가 1이에요. 온난화 지수가. 메탄이 21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메탄 1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은 CO2 21톤이 배출된 것과 동일한 그 지구 온난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썩을 수 있는 폐기물들을 매립장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탄 문제 때문에 매립장에 집어넣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매립장에 집어넣었으면 이런 메탄을 포집할 수 있는 시설들을, 포집 시설을 설치를 해서 메탄을 잡아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 속에 빗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침출소가 새지 않도록 차수층을 깔고요. 그다음에 매립이 끝나게 되면 가스가 새지 않도록 다 덮어버려요. 빗물도 못 들어가고 가스가 나가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에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가스를 뽑아 올려요. 뽑아 올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 가면 발전을 하죠. 그 LFG 발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매립지 안에 형성된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날아갔을 때 엄청난 온실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국내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요, 하루 40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가정에서 5만 톤, 공장에서 15만 톤, 건설량에서 20만 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이 쓰레기 발생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cm 두께로 10m 너비로 쓰레기를 깔면은요 400kg를 깔 수 있는 양이 나와요.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깔 수 있는 쓰레기 양이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하루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 평균 발생하는 1인당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0.97kg입니다. 생활 쓰레기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좀 적어요.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2배 이상 쓰레기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7배 높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미국보다 7배 많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부하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적지만 쓰레기 부하는 훨씬 더 큰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60%예요. 생활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매립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평균 국가 전체적으로 매립지 평균 수명이 10년밖에 안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건 거죠.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많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많고 재활용률은 높지만 매립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부하, 쓰레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국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분리배출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쓰레기 막 버리는 게 부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으로 이민 가야죠 그냥. 그게 싫으면 어쨌든 이 한국 땅에서 분리배출 잘하면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시킨 사람한테 오염시킨 만큼 돈을 내게 하는 정책이 바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인데요. 이게 쓰레기 쪽으로 가게 되면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가요. 쓰레기 종량제가 대표적인데,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배출시킨 사람이 오염 원인자로 보는 것이죠. 근데 쓰레기 쪽에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재활용품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활용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럼 배출자한테 돈 내게 해야 돼요. 그럼 돈 내라 그러면 분리배출 안 하겠죠. 그래서 1995년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활용품은 공짜, 재활용되지 않은 일반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 내세요 라고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재활용품은 공공의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럼 지자체 예산이 없어져요. 지자체 예산 고갈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나온 게 생산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생산자가 네가 만들어서 팔아서 쓰레기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돈 내. 생산자 돈으로요? 생산자가 생자로 자기 돈으로 안 하겠죠. 그럼 소비자 가격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 예? 병을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병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다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품은 공짜로 내는 것 같지만 이미 물건 살 때 이미 돈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자 부담 원칙은 이 배출자의 조삼모사처럼 눈속이만 하는 거예요. 그 소비자를 속이는 희대의 사기 정책이 되는 게 이제 생산자 부담 원칙이 되겠고요. 다음에 역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역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은 뭐냐면 오염시킨 사람한테 오염시킨 만큼 돈 주는 거예요. 오염 원인자는 오염시킨 사람한테 오염시킨 만큼 돈을 받는 거고,
역오염 원인자 원칙은 오염시킨 사람한테 오염시킨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은 오염시킨 사람들을 관리를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오염시킨 사람을 관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사람들 보고 돈 내라고 그러면은 자기 돈 내기 싫으니까 불법을 엄청나게 저질러요. 그러므로 인해서 괜히 관리도 안 되는데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켜 버리게 되면 환경이 더 오염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오염자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자, 오염시킨 사람 손 드세요. 돈 드릴 테니까 라고 해버리는 게 차라리 오염원 관리가 훨씬 더 잘 된다. 자, 쓰레기 쪽에 오염자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은 워낙 할매 할배들이 불법 소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돈 내라 그러면 돈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유해 폐기물인 농약병 같은 경우에 함부로 불법 소각이나 하천에 불법 투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약병 갖고 오면 돈 줘요. 정부에서. 대표적인 역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아유 농민들이 보고 아이고 불법 소각 안 하고 저희한테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원칙을 적용시켜야 되는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원칙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그 이 정도 수고를 했으면 봐줘야죠, 그죠? 또 다른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사업장이에요. 가정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예요. 인데요, 가정보다는 이제 사업장 쪽에서의 분리배출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지역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원칙이 뭐냐면 투명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문 앞에 지정된 시간에 내놓는 게 원칙이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요일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왜 투명한 비닐봉투냐 하면 안에 내용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검은 비닐봉투에 내용물을 알 수 없으니까 일반 쓰레기를 집어넣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 자체가 지금 다 뭉개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까만 봉투에 쓰레기 넣어가지고 다 어디로 갖고 오냐면 전봇대 밑으로 다 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곳곳이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불법의 투기의 거점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를 불러요. 쓰레기 더미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버려요. 그러면서 분리배출도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서 일반 쓰레기가 엄청나게 섞여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의 불법 투기가 엄청나게 형성되죠. 최근에 1인 가구가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영등포구, 금천구, 저기 군포 이런 곳은 지금 난립니다. 금천 가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또 막 그래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 문제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또 그분들이 중국인 활동하시는 NGO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대요. 중국에는 또 그게 예의라네. 까만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는 게, 쓰레기를 안 보이게 까만 봉투에 담아서 하는 게 그쪽에서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예의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버리면 쓰레기 불법 배출이거든요. 어쨌든 1인 가구,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쓰레기 관리 자체가 질서가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에서의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거리 불법 투기. 2000년대 이후에 우리의 문화는 테이크아웃 문화인데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은 없어요. 왜?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통을 없애버렸어요. 왜?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 말고 까만 봉다리에 쓰레기를 담아서 길거리에 버릴까 봐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없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유발되는 소비 문화는 형성되어 있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가 쓰레기 천지가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쭉 외국 선진국 도시 돌아보니까 서울 정도 수준의 도시에서 서울만큼 더러운 도시는 런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축제가 벌어지게 되면 또 축제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축제가 벌어지게 되면 다 먹자판이 되잖아요. 다 길거리에 뭐 음식을 다 팔아요. 그때 길거리 파는 음식은 다 기본적으로 일회용을 사용하는 그잖아요. 그런데 축제가 벌어지는데 쓰레기통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축제가 벌어지게 되면은 거리 자체가 이게 쓰레기판이 돼버려요. 그럼 이 쓰레기 처리 부담 누가 가져가요? 다 공공의 부담으로 와버려요. 이 문제입니다. 축제 쓰레기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 이런 거 도입해야 돼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해요.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아예 쓰레기 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예치를 해요. 그래서 지들이 직접 다 관리해서 예치금을 받아가든지 아니면은 주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적 비용은 공공이 함부로 떠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신청을 할 때 쓰레기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의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은 쓰레기통마다 이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인을 어떻게 붙일 거냐. 자원봉사인을 옆에 써서 쓰레기 버릴 때마다 분리배출을 다 감시하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잠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대표적인 주민 분쟁 사례가 뭐냐면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예요. 자기 집 앞이 쓰레기 불법 투기의 거점이 돼버리면 쏙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막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자체 선별장에 들어온 쓰레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를 재활용품이라고 해도 막 버리게 되니까 선별장에 들어온 재활용품의 상태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선별을 해도 반은 다시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다 재활용될 것 같죠? 아니에요. 반 정도는 다시 그냥 쓰레기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활용품으로 들어온 쓰레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에티켓이 없는 거죠. 우유팩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더 수고스러울 텐데 이게 이제 공포의 까만 봉다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 족발 먹고 이렇게 바로 버리게 되는데 이게 선별장에 가면요, 이 재활용품을 선별 라인에서 사람들이 다 손으로 선별해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뭔 죄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기본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너무 못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쓰레기 에티켓 질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한강의 문제인데 한강의 쓰레기 문제는 예전에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했다 서울의 생활 공간에서 발생했던 오물들을 받아들이는 공간, 난지도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받아들이는 공간, 이 한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한강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는 이제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강 주변의 쓰레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나마 한국은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그나마 갖춰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강에서 놀면서 쓰레기를 막 불법 배출하고 막 가도 그 다음부터 관리 인력들이 투입돼 가지고 쓰레기를 관리를 하니까 그나마 나은데, 강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에서 이런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쓰레기들이 다 강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이 강으로 가는 쓰레기가 바다로 가면서 국제적인 바다 쓰레기 문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한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놀이 문화 자체가 한강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가요,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사람들은 쓰레기를 막 버려요. 대전에 있는 여고에서 실험했던 건데, 학교 쓰레기 집화장에서 학생들이 쓰레기를 너무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레기가 계속 막 넘쳐 흐르고 막 쓰레기통에 제대로 집어넣지도 않고 하는 건데, 그 학교 환경 동아리 애들이 쓰레기 집화장에 쓰레기통에 페인트칠을 새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더니만 한 달 동안 쓰레기가 깨끗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깨끗하면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버릴 때 조심하게 돼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막 버리게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는 곳일수록 빨리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빨리 쓰레기통을 비우고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요. 근데 우리 지자체는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손 놓고 있죠. 쓰레기통이 차고 넘쳐서 쓰레기 더미가 될 때까지 그냥 꾸준히 인내를 갖고 참죠. 그러면서 나중에 다 몰려가면은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보기 싫은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충분한 인력과 인프라를 투입을 해서 한강의 쓰레기가 넘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과 여기에 더해서 이 쓰레기를 적정하게 잘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시민들의 이용 문화, 이 두 가지를 만들어줘야 질서가 잡히는 거고요. 다음에 한강을 주변에서 축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는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주최자가 책임지고 쓰레기를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이 필요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축제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NGO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예치한다 그러잖아요.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일회용품을 안 쓰는 활동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척차를 운영해요. 그래서 그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세척차를 끌고 가서 일회용품 안 쓰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끔 하고 갖고 오면 다시 세척해서 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전혀 도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종량제 봉투 옮기시는 그 미화원 분들이 그 유리 조각 때문에 상처당한 겁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이 쓰레기 봉투를. 근데 쓰레기를 싣는 분들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빨리 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리에 찔려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들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아시죠? 장기 종량제 봉투 안에 신문지에 싸고 테이프로 감고 넣고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경고문 부착해주고 유리가 들었으니 조심해서 옮기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안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화원 중에서 산업재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두 가지인데 차에 매달려 가시다가 떨어지는 분, 다음에 이게 유리에 찔리시는 분. 뭘로 보이십니까? 팔이죠 당연히. 이게 물집이 뭘로 보이십니까? 뭘로 화상을 입었을까요? 염산에 화상을 당하신 겁니다. 염산이 들어가 있는 유리병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한 거예요. 그러다가 차에 실으면서 병이 터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유리병이 염산이 들어가 있는 병을 어떻게 쓰레기로 배출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배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인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쓰레기 제로를 향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인데요. 미국의 존슨시라고 하는 가족들이 쓰레기 제로에 도전했는데 2015년 동안 1년 동안 버린 쓰레기 양이 요만큼이다. 이렇게 살았대요. 이게 이만큼 버렸는데 진짜냐라고 묻는 분 계시는데 저 몰라요. 그냥 이만큼 쓰레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 독일의 주부 두 분이 포장지 없는 슈퍼마켓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들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장바구니 들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장바구니 속이 다 비닐천지가 돼버린 거죠. 네. 왜? 이미 물건을 팔 때부터 비닐봉지에 싸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소비자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포장된 형태로 판매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쌓아놨다가 집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해서 아예 이런 슈퍼마켓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꾸며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바구니도 이런 식의 세트형 장바구니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피커라고 하는 가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최초로 이제 포장지 없는 가게라고 하는 것들을 시범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쓰레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인데,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될 대상에서 쓰레기를 팔아야 될 대상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예요. 뉴욕에 있는 어떤 예술가가 뉴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관광 상품으로 판 거예요. 아크릴통에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잘 팔려요. 특히 이 사람이 한정판도 만들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발생한 쓰레기 이런 거 한정판에서 평소 파는 것보다 한 10배 해서 10만 원에 팔고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뭐냐, 그죠? 근데 사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따라해서 이거를 서울 쓰레기를 강강상포를 팔아보겠다고 폭삭 망했죠. 뭡니까? 이런 거는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그 접근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스플로시사에서 나온 리필 모델인데요. 우리도 샴푸, 세제 같은 거 리필을 하잖아요. 근데 좀 불편하죠, 리필. 그거 그 봉다리에 담아가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 액체 그거 붓고 나고 하고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전혀 안 불편해요. 아주 친환경적 몸이 배셨군요. 그 샴푸가 문제가 뭐냐면 9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샴푸를 사는데 사실은 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 회사가 물값을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스플로시사 얘들은 소비자들한테 뭘 파냐 하면은 요 용기하고 가루만 팔아요. 그 용기에다 가루 집어넣으면은 물 집어넣으면 샴푸가 돼버리는. 그래서 리필 용기도 리필용 가루만 팔아요. 굉장히 편한 거죠, 리필하기가. 그리고 그 비닐봉지도 10장을 모으면은 다시 받아요. 그것도 그 비닐봉지도 재사용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 자체를 대폭적으로 줄인 쓰레기 제로 리필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선진국에서는 일종의 가치 소비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그 새로운 소비 문화의 한 분야를 형성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네덜란드의 이제 재사용품 전용 봉투 이제 후사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재사용 가능한 것들을 이 봉투에다 넣어서 하게 되면은 그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재사용 가게에서 이것도 수집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업자 공장에 있는 분리 배출 통인데요. 보시면은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죠. 재활용품, 그러니까 종이, 재활용품, 소각용 봉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이 색깔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닐봉투 색깔도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닐봉투는 어떤 의미냐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관점이에요. 치우는 사람이 쓰레기 봉투만 보게 되면 아, 저거는 재활용품이 담겨 있는 봉투니까 소각장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 따로 모아서 여기는 분리 선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의 관점과 수거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색깔을 맞춤형으로 딱 하면서 일관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만큼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게 얼마만큼 그 세심한 그 관리 정책이냐 하면요. 지자체 같은 데 혹시 가보세요. 지자체도 비슷한 시도를 한 건데요. 꼼꼼히 살펴보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막 색깔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서는 빨간색이 종이였다가 저기서는 막 유리병이었다가 도대체 뭘 색깔은 왜 했는지를 모르게끔 그런 식으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의 일관된 신호를 저는 해주는 관리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까 제가 대전에 했던 얘기고요. 점화 효과라고 하는 거는 영국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군의 급식소 군의 식당에서 이제 우유통을 하나 설치를 해놓고 사람들이 우유를 따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잔 따라 먹을 때마다 알아서 돈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유통 위에다가 한 주는 꽃그림, 한 주는 사람 눈그림 했더니만 사람 눈그림이 붙어 있는 주에 돈통에 돈이 확 올라가고 꽃그림이 붙어 있는 주에는 돈통이 쑥 내려가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뭔가에 지켜보는 눈동자를 의식하게 되면 비도덕적 행위를 안 하게 된다. 요런 겁니다. 그게 쓰레기 쪽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건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넛지 효과입니다. 넛지 효과는 넛지가 이제 툭툭 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넛지 효과라고 하면 옆구리 찔러서 절받자 이런 의미입니다.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자 이런 의미인데요. 네덜란드 국제공항에서 시도했던 게 최초의 넛지 효과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자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붙여놓는 거죠. 이게 그 소변기에 파리 그림이 붙어 있으면 남자의 조준 본능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줌이 옆으로 새지 않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너치 효과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이게 세계 야생기금에서 화장실에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종이를 한 장씩 뺄 때마다 아마존 열대 밀림이 없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종이 소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반시게루라고 하는 일본 디자이너가 만든 화장지예요. 사각 휴지인 거죠. 불편하게끔. 둥글면 잘못 당기면 唰 오잖아요. 그러면서 휴지가 남용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예 이게 사각으로 해서 휴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덜 소비할 거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목동에 있는 중학생들 아이디어입니다. 식판에 줄 긋자라고 하는 거죠. 줄을 보면은 사람들이 줄을 맞추고 싶어하는 본능이 또 형성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식판에 밥을 담을 때 자기 식사량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잔반을 남기는 그 양이 줄어들게 될 거다. 이런 거고. 그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예요. 교장 선생님이 낸 아이디어인데 학교 급식소에서 하이패스 퇴식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하나도 안 남긴 애들은 하이패스 퇴식구로 가서 바로 그냥 식판 반납할 수 있고, 음식물 남긴 애들은 이제 쭉 줄 서야 되고 하는 그런 퇴식구를 만든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다 안 남기면 이제 하이패스 퇴식구가 또 줄 서야 되는. 그다음에 나이키사에서 만든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농구 골대형으로 쓰레기통을 만들므로 해서 이제 농구 슛하는 느낌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제 넛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길거리에 사탕을 나눠줘요. 사탕을 나누면 사탕을 먹고 사탕 비닐봉지가 남겠죠. 이 비닐봉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뒀더니만 80%가 길거리에 다 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쓰레기통에 녹색 발자국을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발자국이 뭔가 하고 따라갔다가 앞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더라 해서 길거리에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 양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고, 우리 신촌에서 설치했던 그런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글자를 붙이는 거하고 미화한 사진을 붙이는 거하고 차이, 아까 점화 효과 얘기했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하는 글자를 보는 거하고, 내가 여기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쓰레기를 치워야 될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하고, 사람이 버리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화 효과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